봉조련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새벽 다시 출발한 기선은 장강상륙보다도 더 물결이 사나운 구당역으로 접어들었다. 무산 12봉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삭봉오리들이 역시 구름 속까지 솟아있었다. 하늘나라 여신이 변하여 봉오리가 되었다는 신여봉이 절정이었다. 새하얀 명주성 같은 구름에 휘감긴 신여봉이 이제껏 본 것 중에서 가장 우아한 산줄기였다. 신여봉. 기선의 목적지인 의창은 일본군에 점령되어 있었다. 의창에 도착하기 전에 배에서 내려 홍산 줄기를 따라 이동해야 했다. 기선의 목적지인 의창은 일본군에 점령되어 있었다. 의창에 도착하기 전에 배에서 내려 홍산 줄기를 따라 이동해야 했다. 일본군과의 최전선이었다. 지있는 마을마다 폐허가 되어 있었다. 러시아에서 본 서양 건물들이 오래된 것일수록 아름다웠다면 중국의 검정 기와집들은 고급이든 새로 지은 집이든 어둡고 우중충했다. 어느 가옥이나 중국 고유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촌락 전체로 보면 통일된 질서가 주는 맛이 없지 않으나 아름답다고 하긴 어려웠다. 우중충한 마을들이 전쟁에 참화를 입어 더욱 음울해 보였다. 일본군과 마주한 최전선 마을은 더욱 쓰렁했다. 본래 낡은 집들이 사람의 손을 닿지 못해 여기저기 허물어지고 지붕이며 마당에 자풀이 자라나 있었다. 집안에는 사람이 사는 흔적이 엿보였으나 거리에 나다니는 사람은 없었다. 어쩌다가 한둘이 지나갔는데 국민당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피했다. 그곳의 국민당 군대는 일본군 못지않게 폐해가 심한 탓이었다. 통영직은 낙양까지이니 이후에는 국민당 군복을 입고 가다 붙잡히면 탈영병 취급을 받을 것이었다. 두 사람은 군복을 받아 짱산으로 갈아입고 서북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다. 중경에서 타고 온 당나귀는 돈을 얹어주고 튼튼한 놈과 바꾸었지만 사람이 종일 타면 당나귀가 버티지를 못했다. 언덕길을 나가면 내려서 끌고 가고 평지에서 다시 타는 식으로 가니 하루에 몇백 리를 가기도 힘들었다. 도중에 몇 차례 일본군 비행기의 공습을 피해 숨보 군벌 군대의 검문을 통과해가며 팔로곤 지역에 들어섰을 때는 초겨울이었다. 붉은 물감을 뿌려놓은 듯 아름답던 단풍 물결은 사라지고 앙상한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매서운 바람 소리를 냈다. 운 좋게 민가의 방을 빌릴 때도 있었지만 버려진 사당이나 다리 밑에서 자는 날이 더 많으니 체력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마침내 중국 공산당 본부가 있는 연안분지에 도착한 것은 모래바람이 몹시 부는 추운 겨울날이었다. 골짜기 안쪽에 보탑산을 중심으로 붉은 절벽이 양팔을 벌리고 있는 듯 길고도 넓은 골짜기였다. 골짜기 입구의 경비소에서 신분과 목적을 밝히고 분지로 들어가니 한가운데를 직선으로 흐르는 연하강 양편으로 마을과 경작지들이 펼쳐진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붉은 절벽 너머는 황토 사막이었다. 공산당 본부와 팔로곤 총 4정부가 있으니 제법 큰 건물이나 군사기지가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단기간 간부들의 숙소는 대부분 붉은 연암으로 이루어진 경사지나 절벽을 파고 들어가 있었다. 청년이 말했다. 지금은 초라해 보입니다만 이따가 밤중에 나와보십시오. 저 높은 곳까지 파고 올라간 석굴마다 불이 밝혀지면 경성이나 동경의 빌딩 숲에 온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내가 정말 혁명의 성지에 왔구나 하실 것입니다. 연하강 변을 따라 걸어갈 때였다. 멀리서 말을 탄 4명의 팔로군이 매서운 바람을 애치며 달려왔다. 회색 군복의 팔로군들은 흰말과 누런 말을 타고 있었는데 맨 앞에 달려오는 이의 말은 흑갈색 광택이 번들거리는 흑토마였다.
두 사람은 때마침 불어오는 거친 모래바람에 고개를 숙인 채 당나귀를 길 옆에 세우고 팔로군들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그런데 말들이 갑자기 그 앞에 멈추는 것이었다. 흑토마에 탄 팔로군이 소리쳤다. 김명씨, 김명씨 맞지? 깜짝 놀라 올려다보니 김무정이었다. 본지가 오래된다다. 코 밑에 짧고 가는 수염을 길러 언뜻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말에서 훌쩍 내린 그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불쑥 손을 내밀었다. 상해 역마대로에서 헤어질 때만 해도 반쯤 존대를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 오히려 더 친해진 듯 스스럼 없는 반말이었다. 잘 왔네. 잘 왔어. 전초기지로부터 두 사람이 온다는 무전을 보고받고 빠죽 나왔지. 먼 길에 고생 많았지. 콧수염이 낯설었지만 틀림없는 김무정이었다. 죽었던 사람을 만나는 게 바로 이런 것일까. 하도 반가워서 악수만으로는 부족했다. 김명씨가 양팔을 활짝 펴자 김무정은 몸을 구부려 그녀의 작은 가슴을 힘껏 안아주었다. 40년 겨울이었다. 15 적구 공작 때 연기를 빼낼 굴뚝도 없이 거실 가운데에서 불을 떼는 화덕이 온방장체 전부인 중국식 농가였다. 사람의 발길로 반질반질한 흙나무 흙바닥에는 나무 침상과 까만 탁자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조그마한 육각형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만으로는 좁은 방 안도 밝히지 못해 한 해인데도 어두침침했다. 벽에 걸린 달력은 42년 6월을 가리키고 있었다. 청년은 긴장 어린 표정으로 스탈린이 쓴 레닌주의의 제문제 일어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얌전히 침상에 걸터 앉아 있었다. 옆에는 모택동의 논문 중국 사회각 계급의 분석 1호판이 놓였다. 김명신의 어깨 부분에 모란꽃이 그려진 보라색 짱산의 가죽신 차림이었다. 머리도 중국 여자처럼 묶어 올리고 얼굴에는 약간 분도 발랐다. 주전자를 들고 들어와 맞은편에 앉은 김명신은 청년의 잔에 뜨거운 차를 따라주며 물었다. 잠자리는 어땠나요? 식사는 잘했지요? 청년은 군인처럼 씩씩하게 답했다. 팔로군 장군님들이 잘 대해주셔서 아주 편합니다. 중국인들은 장교를 장관이라 불렀는데 팔로군은 계급점 없이 모두 똑같은 회색 군복을 입고 있으니 사병들도 장관이라 불리고 났다. 어떤가요? 책을 읽어본 소감이. 청년은 모택동의 책을 먼저 집어들고 말았다. 여사님, 그런데 이 모택동이란 분은 어느 대학의 교수입니까? 저서가 어찌 이리 많습니까? 일본으로 유학까지 갔다가 학비 부족으로 돌아온 똑똑한 청년인데 모택동이란 이름조차 모르는 것이었다. 40년 들어 전시체제가 되면서 모든 정보가 통제된 사회에 사는 보통 젊은이의 모습이었다. 김명신은 웃음을 자제하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해주었다. 중국 공산당의 주석입니다. 꽤나 놀라리라 예상하고 말했던 것인데 청년은 놀라지도 않고 감동하는 기색도 없었다. 공산당과 국민당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오로지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열정만으로 팔로군 지역까지 인도되어 온 청년이었다. 어때요? 모택동 씨가 쓴 책의 내용은 이해가 되던가요? 청년은 난감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계급이란 단어는 안 배워도 어렴풋이 알겠는데 생산수단, 생산관계, 변증법적이유 물론 사적이유 물론이냐 하는 단어들은 두세 번씩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글이든 100번 읽으면 저절로 뜻을 알게 된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대로 그저 반복학습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산주의자들끼리 쓰는 사회학 용어들이 많다는 건 김명씨도 인정했다. 일종의 혁명가 사투리 같았다.
단어들이 생소하다는 건 나도 이해해요. 그래도 뭔가 배운 게 있지 않나요? 네, 한 가지 확실히 얻은 것은 중국은 반식민지이고 조선은 완전히 식민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못했던 교수님의 말씀대로 조선도 중국처럼 5가지 계급으로 나눌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명씨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옳게 분석했군요. 아주 잘했어요. 또 그 밖에 더 느낀 것은 없나요?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 되물었다. 여사님, 실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사람은 대자산과 소자산과 무상계급 등 5계급으로 나눈다면 학자들은 어느 계급에 속하는 것입니까? 문득 모스크바 공산대학 시절이 떠올랐다. 지침 시간이 되어 불을 끄고서도 침상 여기저기서 러시아어며 사회주의 용어를 외우느라 웅얼대던 소리가 다시 들린 듯했다. 창문밭 새하얀 눈밭 위로 떠오른 달이 혁명의 열정으로 가득한 학생들을 비추던 그 긴 밤들이 다시 찾아오는 것 같았다. 좋은 질문이네요. 지식인 계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인은 각자의 입장에서 따라 어떤 계급에 종속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즉 자본가와 대지주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에 서면 자산계급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노동자와 농민계급을 대변하면 무상계급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설명은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청년은 또다시 엉뚱한 질문을 했다. 그러면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으니 자산계급이라고 해야겠군요. 김명씨가 모스크바에 갔을 때가 이 청년보다 어린 19살 때였지만 배움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사회주의 이론이지만 또한 배우고자 하면 그보다 쉬운 것이 없는 게 사회주의 이론이었다. 자신에게 그토록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논리들이 젊은이를 조금 더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랍기도 했다. 굳이 사상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학생 동무는 일본에선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청년은 자랑스레 답했다. 동경에서 정치경제학은 꽤 많이 읽은 편입니다. 철학서적으로는 소크라테스와 칸트, 니체를 탐독했습니다. 일본어로 된 세계 사상 전집은 거의 안 읽은 책이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인데 이런 종류의 서적은 난생 처음이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식을 암기하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실망을 드러내어 청년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김명씨는 남은 차를 마저 따라주고 차분하게 말했다. 많이 공부했군요. 그러나 구시대 동서양의 철학서적을 읽었다고 해서 오늘의 세계를 올바로 해석할 수는 없지요. 오히려 혼란이 많이 생길 겁니다. 동무의 마음을 이해하니 서둘지 말고 천천히 읽어보도록 해요. 김명씨는 모택동의 모순론과 실천론을 건네주고 일어났다. 훨씬 대중적으로 쓰인 스탈린의 저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가 동양적 세계관까지 가미된 두 논문을 이해할 것 같지 않았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다. 방에서 나오려는데 청년이 간절하게 말했다. 여사님, 잠깐만 이야기를 더 나눌 수는 없을까요? 다시 마주 앉으니 청년은 좀 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북경이의 지명 북평으로도 불릴 때였다. 저는 여러 장관님들의 호의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반일운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따라 나선 건 사실이지만 저는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 고학생에 불과합니다. 외놈 치하에 북평에 간 것도 본래는 공부를 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북평에서 이곳 팔로군 진영까지 데려오기 위해 교대로 안내해 주신 분이 5이 넘습니다. 미천한 저를 데려오기 위해 몇 번이나 외놈들의 사격을 받아가며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분들께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병사를 강제 징집할 때 권력이 없는 조선 의용대는 한 명 한 명을 설득해야 했다. 중국에 온 조선 청년들 중에 인맥이 닿는 이가 있으면 적 점령지에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적국 공작대라 불리는 당원이 접근해 몇 달을 두고 관찰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위험한 일을 감수할 만한 용기가 있는지 보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한일운동에 동참하자고 권했다.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팔로군 지역까지 내려오려면 무수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사방에 깔린 검문소와 밀정의 눈을 피해 이동시키고 도중에 체포되었을 때 지역별 책임자가까지 드러나는 일을 막으려면 점조직으로 몇 사람이 자기가 맡은 구역만 호송해야 했다. 아직 아무 글자도 쓰지 않은 백지 상태나 다름없거나 또는 혹은 자본주의 사상으로 오염되어 버린 젊은이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수년간 감옥살이란 쟁쟁한 투사들이 목숨을 걸었다.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의용대원으로 편입되는 청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었다. 김명씨가 책임진 북경지구가 가장 많아 반년 동안 수명 넘게 추모되었다. 모스크바 공산대학 동기인 안병진이 맡고 있는 천진지구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김명씨가 말했다. 우리가 동지 하나를 획득하기 위해 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조선의용대원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총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일본군 수백 수천 명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선전활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단순히 군인 하나를 양성하자면 이런 공부다 필요 없이 사격술만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의용대원은 일당백, 일당천의 역할을 해야 해요. 우리가 동지 한 명을 전체하기 위해 그 많은 역할을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예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을 표했다. 그때 팔로군 전령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본부로 오라는 전가를 전했다. 본부래야 마을의 다른 농가였다. 몇 집 건너 팔로군 본부로 가는 골목에서 중국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은 조선이나 다름없었다. 북경과 천진이 있는 화북 지역에만도 일본 관동군 70만과 팔로군 100만 대군이 격돌하고 있었지만 드넓은 대륙을 다 불사르지 못했다. 전쟁의 와중에도 장사꾼은 장사를 하고 농민은 농사를 지었다. 사랑은 이루어지고 아이들은 태어나 흙바닥에서 둥글며 자라났다. 인구가 많은 중국에는 천재도 많았다. 팔로군 북경지구 대장은 엽검영의 참모 출신으로 이립삼 시절에 일어났던 무장 폭동에서 위기에 빠진 당 지도부를 구출해낸 뛰어난 군인이었다. 등소평만큼이나 작고 보잘것없는 체구였지만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이자 인품으로 팔로군의 유력한 실권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는 차를 권하며 대뜸 물었다. 김명시 대장, 태양산에 가본 적 있습니까? 태양산맥은 북경과 연안의 중간쯤에 있는 험준한 산악지대로 팔로군 전선사령부가 있었다. 이야기는 들었지만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연안의 중앙당에서 북경지구의 적구공작대 대장으로 임명되어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내원이 필요하겠군요. 김명시 대장을 태양산으로 보내라는 명령이 내려왔어. 김명시는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이곳에서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왜 부르는지 아십니까? 조선의용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하면서 김명시 동부를 총정치위원으로 내정했다고 하고 축하합니다. 공산당의 군대는 전투를 맡은 장교와 사상 담당 정치위원이 동급의 권한을 가지고 지휘했다. 정치위원은 당성이 강하고 이론에 충실한 당원 중에서 선발했다. 총정치위원은 조선의용군 전체의 정치위원이니 체계상으로는 사령관과 같은 위치였다. 그런데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군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원봉이 대장을 맡은 조선의용대는 국민당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나 국민당 정부가 일본과의 평화협정을 추진하자 팔로군으로 이동하자는 요구가 커졌고 김원봉도 이에 찬성했다. 다만 장개석 정부가 이 계획을 눈치채면 몰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원봉을 포함한 본부 대원 수십 명은 그대로 국민당 치하의 계림에 남아 의용대 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선의용대원 140여 명이 팔로군 전선 사령부를 찾아 태양산맥으로 이동한 것은 김명시가 연안에서 김무정과 활동하던 1941년 봄이었다. 대원들은 계림의 사령부를 의식해 자신들을 화북지대라 부르긴 했으나 사실상 주력이 옮겨간 셈이었다. 이후 대원도 3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신입대원의 대다수는 안병진과 김명시의 책임 아래 활동해온 북경과 천진의 적구공작대 대원들이 조직하고 교육한 청년들이었다. 이름이 남아 의용대로 남아있던 화북지대를 의용군으로 바꾼다면 이제 국민당이나 김원봉과도 완전히 결별한다는 뜻이었다. 팔로군 북경지구 대장은 자신이 아는 정보를 털어놓았다.
국민당 지역에 남은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될 거라는 정보요. 임시정부 산하에도 무장부대를 만들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산의 조선 의용군은 누가 사령관을 맡게 되나요? 팔록은 포병사령관 무정장군으로 내정되었다고 들었어. 김무정의 본명은 김병이었다. 무정이란 이름은 국민당 군대에서 포병장교로 근무할 때 군벌과의 포격전에서 큰 공을 세우자 중국인 장교들이 빼어난 장수란 뜻으로 붙여준 별명이었다. 그런데 홍콩과 팔로군에서 포병사령관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다들 성을 빼고 무정이라고만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성이 무요, 이름이 정인 줄 아는 이도 있었다. 아, 김무정 동무가 사령관을 맡았습니까? 그렇소. 무정 장군은 우리 중국인들도 존경하는 조선인 최고의 영웅 아니오. 김명시 동부는 총정치위원이 되었으니 무정 장군과 쌍두마차가 되어 부대를 이끌게 될 거요. 대단한 영광으로 아시오. 축하오. 물론입니다. 저도 매우 기쁩니다. 진심이었다. 김무정과 일하는 것처럼 즐거운 건 없었다. 연안에서 계속 함께 하려 했는데 김명시의 중국어와 조직가로서의 능력을 높이 산 중국 공산당 중앙당 간부들이 북경 적국 공작대 대장으로 추천하는 바람에 반년 만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실전이 벌어지고 있는 태양산에서 다시 함께 하게 되었으니 여간 흥분되지 않았다. 이튿날 태양산으로 같이 갈 대원들과 마구간에서 마구를 손보고 있는데 전날에 조선 청년이 들어왔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데 청년은 김명시가 빗질을 해주고 있는 느릿이나 흑갈마 호마를 보며 감탄부터 했다. 장관님은 여성이신데 이 큰 말을 타십니까? 처음 듣는 감탄사는 아니었다. 김명시는 미소를 띠며 익숙해진 답변을 했다. 소비에트 러시아에 가봐요. 여성들이 전차도 몰고 트럭도 몬답니다. 학생 동부가 먹고 마시는 모든 농산물도 다 여성들의 손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저 넓은 중원에 경작지에서 일하는 이들이 거의 다 여성들이니까요. 청년은 겸손했다. 금방 얼굴이 빨개졌다. 그렇군요. 제가 장관님께 실언을 했습니다. 김명신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 종이는 뭔가요? 이리 줘봐요. 상부에 제출할 제 이력서인데 혹시 잘못 쓴 게 없나 봐주십시오. 간부 등기표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개인의 이력을 기록한 서류였다. 훑어보던 김명신은 깔깔대며 웃었다. 출신 나이는 노동자로 썼는데 성분 나이는 대자산계급이라고 썼군요. 동무가 대자산가 계급이라니 부모님이 논을 수만 평쯤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 갔지만 학비가 없어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공정에 다녔다면서요. 청년은 어리둥절해하며 그녀를 쳐다봤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여사님께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본 유학생은 자산계급이라고요. 김명신은 웃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답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동무의 집은 소농이니 계급은 소자산계급이라고 쓰고 직업은 학생이라고 써서 제출하도록 해요. 말하는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머지않아 전쟁이 끝나 조선이 독립하면 이런 사람들이 조국을 이끌게 되리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두뇌 좋고 영리한 청년들이 일제 고등문관 시험이나 일본 육군 사관학교로 빠져나가 친일파가 되고 마음만 민족주의 정서를 가진 이런 답답한 젊은이들이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우며 권력을 차지하면 나라 운영이 어떻게 될까 하며 엉뚱한 상상이 들었다. 조금은 엄하게 물어보았다. 이 간부 등기표를 보니 동무가 아직도 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모택동 동지의 책을 읽은 건가요? 청년은 잔뜩 풀이 죽었다. 읽기는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 일본의 패전이 멀지 않았어요. 친일 매국노들을 처단하고 여러분들이 새 나라를 이끌어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네들은 나라를 운영해 보았지만 우리는 싸움밖에 해보지 못했으니까요. 동무에게 이런 기회를 준 공산당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조선의용군 본부는 태양산맥 대협곡 중에서 하북성 쪽 석편이라는 곳에 있었다. 길을 떠난 일행은 암초처럼 버티고선 일본군 초소들을 피해 끝없는 들길을 지나고 산을 넘고 하천을 건넜다. 갑자기 일본군 토치카로부터 기관총 세례를 받기도 하고 한간의 밀고로 밤중에 쳐들어온 일본군을 피해 밤새 달아나기도 했다. 말이 있다지만 전속력으로는 반 시간도 달릴 수 없었다. 말이 지쳤을 때는 내려서 고삐를 잡고 걸어야 했다.
3주일 만에야 공포가 느껴지도록 웅장한 태양산 대엽곡에 안길 수 있었다. 팔로군 전선사령부는 상당히 넓은 분지마을 중앙의 기와집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전 과장에게 전입을 신고하려고 들어가 보니 바로 옆이 사령관실이었다. 마침 팽덕회 사령관이 출타 중이라서 슬쩍 들여다보니 작고 평범한 방이었다. 방 가운데 넓은 탁자에는 모래로 만든 지형도의 적군과 아군을 표시하는 조그마한 깃발들이 수십 개 꽂혀 있었다. 한쪽에는 책상이, 반대편에는 책상이 놓여 있었는데 침상이 놓여 있었는데 가난한 중국인들이 쓰는 딱딱한 나무 침상이었다. 100만 대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실이라고 하기에는 무척이나 소박했다. 조선우영군 본부는 팔로군 전선 사령부에서 평지를 따라 4km쯤 떨어진 중원촌에 있었다. 200가구쯤 될 농가가 모여있는 농촌마을 입구에 작은 사당을 본부로 쓰고 있었다. 사당 바로 아래 좁은 게으른 마을의 빨래터라 여자들이 웃고 떠들며 빨래하는 모습이 평화롭기만 했다.